대부분 애들이 그랬어. 기본기 좀 있는 애들은 금방 한 15분 만에 풀고, 안 되는 애들은 뭐 20분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기본기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고3 기준이에요. 고3 기준. 고2 기준 아니고 고3 기준이에요. 이제부터 그냥 좆빠지게 하시면 돼요. 지금 국어도 보니까 그걸로 나왔잖아. 준킬러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보기랑, 그러니까 지문을 모르더라도 보기와 선지에서 모순점이 나오는 것들을 픽하면은 그게 맞더라고. 그런 문제만 한 이번에 4개인가 5개 나왔어요. 일단 그분이 뭐라 했기 때문에, 킬러 문항으로 뭐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돌리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신경도 안 쓸 거니까 거기서 그냥 선택 과목에 좀 힘을 주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전략을 짜가지고 화작부터 풀었다? 그냥 바로 그냥 답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멘탈 나가지 마세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러라고 만든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돼. 알겠죠? 엄매 안 하지 너? 넌 안 돼? 너 이씨. 엄마 할 거야? 왜 안 해? 해! 아니 나올 수도 있지. 왜? 잘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번에는 엄매랑 화작이랑 컷이 3점밖에 차이 안 났어요. 원래 한 최소 5, 6점 정도 차이 났었는데 이번엔 3점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화작 선택 과목이나 엄매 선택 과목이나 둘 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려웠어요. 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은 될 거니까. 예. 그래도 이제 채원이 슬슬 내신 뭐 연습 문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슬슬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구모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부터 이제 너 시험 언제냐? 저희요? 10월 10일, 12일. 추석 때 존나 풀면 되겠네. 화이팅.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추석 때 휴강합니다. 추석 주에. 난 안 나갈 거야. 난 안 나갈 거야. 추석 주간은 휴강입니다. 추석은 고3만 수업해요. 예. 다른 건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졸려 죽겠는데 뭘. 근데 이번에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는 1등급 컷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OMR 채점을 받아보니까 2등급 컷으로 나오더라고요. 뭐야? 아킹실수야?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채원이 요즘 왜 그러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 생기니까 너 누냐? 네. 너 언제인데? 12일 12일? 딱 가운데. 쌤이 2일이야. 진짜? 그래서 이악 물고 휴강하려고. 너도 쉬자. 좀 힘들더라고. 이날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최악의 생일인지 괜찮은 생일인지 최악의 생일이라니. 심한 거 있으면 딱 시험 주간에 생일이야? 네, 시험 보는 날 생일. 아우. 11, 12, 13에 보는데 12가 제 생일이고요. 딱 중간에. 아휴. 자, 우리 교재는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드릴게요. 좋댔습니다. 이게 매장아들을 며칠째 못 찾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방 다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병신 인증이죠, 씨발. 자, 여기 현대소설부터 볼 거예요. 뭐 요걸 오늘 안에 다 나가진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 교재로 나갈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문학부터 하는 게 낫겠죠? 처음부터 이제 비문학 하면 대가리도 안 돌아가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비문학 내용 있어. 뭐냐면은 이제 효정이 죽은 거 가지고 이제 예속 논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그 장례식 때 해야 될 옷, 입어야 될 옷 가지고 막 지랄지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되고 이따가 합시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그 작품이 사수라는 작품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작가가 조금 주목할 만한 작품이에요. 자, 예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맨날 여러분들은 항상 제목은 알지만 작가를 모르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많이 봤죠. 정광용 하면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적기만 하면 알아요. 지금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아, 이거예요. 요 작품이에요.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봐? 야이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김동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 나랑 했어. 이 새끼야. 아니야 그래도 그래. 내가 몇 주간은 내가 안 괴롭힐게 내가. 자 꺼피따니는 뭘로 유명하죠? 이기주의적. 아이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내신형이잖아요. 우리가 수능형으로 얘기해줘야지. 아이씨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아 소심이. 소시민적 인물. 뭐 줄거리 좀 얘기해드려요? 간단하게라도. 자, 자 일단 이 친구는 뭐 하는 새끼예요? 의사였어요. 네, 의사 양반이에요. 네, 고자라니 이러면 이제 의사 양반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자, 근데 의사 양반이었는데 얘가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병원을 하나 차렸었는데 이 병원이 돈 없는 애들은 절대 안 받아요. 얘 입장에 있어서 VVIP들은 누구였냐면은 일본인, 친일파, 조만 새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만 움직이는 새끼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요. 얘가 약간 뭘로 잡혀가냐? 반민족 행위자로 잡혀가요. 왜? 지가 VVIP로 그저를 떨고 있었으니까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다녔냐면은 소련으로 끌려갔어요. 소련으로 끌려갔는데 또 마침 누가 또 아프네. 예, 장교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가 또 고쳐줍니다. 고쳐주니까 또 소련에서 풀려났죠. 그 어디도 붙은 거야. 일본에도 붙고 소련에도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6.25 전쟁이 이제 슬쩍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 장교랑 얘기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야, 이 박쥐 같은 새끼. 거기서 우리 도자기. 그것도 있긴 했었죠. 이제 박쥐 같은 새끼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걸 통해서 이동을 한 거냐? 자기의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소시민적 인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소시민적 인물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 더 있어요. 얘랑은 좀 다른데 얘가 이제 독립할 때쯤에 딱 필요한 게 뭔지를 딱 캐치해가지고 딱 한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남한은 미국이 그다음에 북한은 러시아가 왔어요. 러시아가 반씩 이제 잠깐 군사 임시 통치 같은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번역이 필요하겠죠. 그죠? 번역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통역도 필요하죠. 그죠? 그거 관련된 아직도 모르겠으면은 원래는 이제 뭐였냐? 그 신발 고치는 새끼였는데 신발 고치는 새끼였는데 미군 장교 그 통역 한번 해줬다고 자기가 헌병을 200명씩 말만 하면 씨발 헌병 200명 나와가지고 니네 집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 새끼들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다가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 작년 6월에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이고 또 얘 엔딩이 족같아요. 미군 장교가 내가 지금 양치하고 있는데 미군 장교 갑자기 들이쳐가지고 우악 해가지고 뱉어가지고 뭔 병신 새끼지 이러면서 이제 한 대 맞고 끝납니다.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도 이런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사수라는 작품인데요. 요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굳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3번 부분 다 볼게요. 3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얻어가셔야 될 게 있겠죠. 그쵸? 정광용의 소설에는 역순행적 시간 구성이 종종 나타난다. 자 뭐가 있었다고? 역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사수에서도 현재의 장면과 과거의 장면이 이제 끊임없이 교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사형 집행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주인공이 병상에 누워 거기 동그라미 혼탁한 의식.
자, 의식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얘가 막 의식이 막 이상해. 그러면 갑자기 과거로 튀어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작가는 병상에서의 장면과 각각의 회상 장면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삽입하여 독자가 장면을 시간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작가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장면도 주로 자 거기 밑줄 현재 시제로 서술하고 있는데 자 이는 현재와 과거가 주인공의 의식에 두서없이 떠오르는 모습 거기도 밑줄 두서없이 떠오르는 모습 왜 효과적으로 그려내면서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뭐랑 가까운 거야 혼탁한 의식이 있었고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었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독자가 주인공의 생각 속 장면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다시 중반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아까 이 얘기 있었어요. 자, 혼탁한 의식을 그랬어. 의식이 별로 이제 제대로 이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간호원이 머리에 찬 물수건을 갈아붙이고 있다. 병상인 것 같아요. 그죠? 이마의 차가움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흐릿하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헤매이다가 타레모처럼 호비고 맞다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이 흐릿하게 생각이 났지만 이것마저도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눈꺼풀은 아직도 무거워서 팽팽하게 떠지지 않는다. 지금 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뭐겠어요? 대충 과거로 돌아가겠죠. 여기가 이제 의식의 흐름이 장면이겠죠. 그쵸? 자,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3쿼터 속에 실려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다른 4명의 사수들은 자, 3쿼터가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중소형 트럭이라고 돼 있죠? 아마 동균이와 성현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요거 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탈 수 있어요. 채은이도 탈 수는 있어. 탈 수는 있어. 지원하면 탈 수는 있어. 하는데 자 여기 속에 실려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가령 4명의 사수들은 어저께 이 사수들 중에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네, 주인공 여기 있어요. 어저께 공일날 내외치랬던 이야기에 흥을 돋우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라도에서 새로 왔다던 17살 날 풋내기에 녹아떨어진 이야기를 손짓에 섞어 침을 입술에 튀겨가며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통한 반응을 주지 않는다. 지금 내 머릿속은 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일단 얘가 무슨 사수인지는 정확히 안 드러나 있지만 여기서의 사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면은 사형 집행자로 보시면 돼요. 사형 집행자. 자 거기도 군대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대략적으로 6.25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누구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B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게 재미가 없대요. 그쵸? 자, 생각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만약 경희의 행방을 모르는데요. B와 다시 만났던들 그렇게 내 머릿속이 뒤엉커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또 누가 나왔어요? B가 나왔고 또 경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경희.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면은 대충 눈치는 까실 거예요. 자 이걸로도 뭐가 어떤 관계가 생성이 된 것 같아. 삼각관계 같은 느낌이 생각나죠. 자 일단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한 놈이 존나 쓰레기입니다. 아니 쓰레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내가 새로 전속되어 오던 날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오던 길에 자 그럼 봐봐 B에서 C로 넘어갔을 때 C가 B에 비해 과거니 미래니 과거죠 과거 그죠 더 과거예요 B에 비해 더 과거예요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 전속되어 온 날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부대장에서 신고를 하고 나오면 길에 복도에서 B를 만났다. 서로의 생사를 모르다가 기적같이 처음 만나는 순간. 자, 여기 밑줄. 생사를 모르고 가다가. 자, 생사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전쟁 중이었던 상황이야.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디 있었냐?
그 기적같이 처음 만난 이 순간 나는 함성을 울리며 B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일단 반갑겠죠. 간만에 봤으니까. 그러나 B의 표정 속에서는 사선을 넘어온 인간의 단박한 반응보다는 멋졌고 어쩔 줄 모르는 머뭇거림이 나에게 열적게 감득되었다. 나는 되게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반가워요. 근데 이 B의 입장에서는 살짝 뭐라고 하겠다. 머뭇거리고 있대. 아, 이 새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딱 느낌이 팍팍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실로 몇 해 만인가 허탈한 감격밖에 없을 이 순간에 B는 무엇인가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눈초리를 감추려는 당황함이 엿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또야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네,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와 경희는 또 뭐야? 또 둘 얘기가 또 나와요, 갑자기. 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혼 바나 다름없었고, 나와 경희는, 자, 우리가 약혼을 한 거랑 다름이 없었대요. 나름대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쵸? 그랬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보아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B는 그러한 나와 경희와의 관계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자세였지만 이 새끼가 지금 여기서부터 살짝 좀 거시기 하죠. 그쵸? 객관적인 조건은 그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와 경희와의 사이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B의 위치였던 것이었다. 사변 전,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알았죠. 6.25 때라는 거.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안부가 자연히 나와 B의 대화의 주요한 말거리였고, 내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경희의 이야기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B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어감 속에는 그의 표정까지를 보지 않아도 깨름칙하고 불투명한 구석이 적지 않아 섞여 있음이 느껴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꾸 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숨기는 태도를 갖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B를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이상한 육감은 지금 더 굳어져가는 어떤 방향의 시사를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도 바쁜 시간이어서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태가 정작 내 앞에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겠어요, 시발. 딱 느낌이 오죠? 그것은 내가 휴가 중에 외출해서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B의 가족 동반의 기회에 마주친 것이다. 여기서 오래도록 감추어졌던 모든 자물쇠는 풀렸다. B의 옆에는 벌써 밑줄 쳐보자. 벌써 어머니가 된 경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새끼 내가 지금 전쟁통에 지금 내가 살기도 바빠 돼지겠는데 지금 얘 뭐야. 이 와중에 이 새끼를 낚아챘어요. 그쵸. 결혼했어요. 결혼만 했냐? 애까지 있네. 이 씨발 새끼. 존나 빡치가네 이 개새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알죠. 왜 웃어? 너 들어봤어? 내가 얘기해. 그래? 들었냐? 너만 모르냐? 이거 있어요.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서사를 또 풀어봐야 되나요 또? 제가 이제 또 8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랬죠. 그렇죠. 사실 이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맞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오래 잘 끌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20년 넘게 알고 지냈고요. 그다음에 한 연락한 지는 6년 좀 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씨발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그 메가 스터디가 이제 딱 합격이 돼가지고요. 걸로 가면서 제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납득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 직장인이에요. 예, 직장인이어가지고 저의 생활을 아예 납득을 못했습니다.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친구한테 제 하소연하면서 존나 눈물 콧물 짜고 난리 쳤습니다.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근데 이 씨발놈이 근데 이 씨발놈이 이거를 이제 전 여친한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죠. 그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요. 헤어졌는데 헤어진 것까지는 별로 화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2달 정도 있다가 보니까 뭐야, 아니 이상하게 제가 제 친구랑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보자마자 존나 황급히 튀는 거예요. 이 씨발놈이.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참, 그 친구 새끼도 쓰레기긴 한데, 여친이랑 전 여친 새끼는, 씨발, 둘 다 똑같은 새끼죠. 예. 씨발. 하여튼 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요즘 어떻냐? 지금 결혼도 했고요. 애도 있어요. 찐이에요? 근데 부상하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죠. 예.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씨발. 아무튼 그랬는데, 물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씨발, 뭐, 분리수거 해준 거지. 내 인생에서 분리수거 해주고, 쌍으로 나간 거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덕분에 지금 제가 뭐,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학원 쪽에서 일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고, 여기로 지금 또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도 분당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살짝 좀 폭주를 좀 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만나고 그러긴 했었는데 뭐 왜요? 이 얼굴은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났었고 지금도 뭐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내 삶이 더 중요하죠, 그죠? 내 삶이 더 중요해졌어요. 아무튼. 요거 덕분에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고요. 대략적으로는 이제 아신 거죠. 성현이도 대략적으로 알게 됐어요. 알겠죠? 이제 정신 좀 차려 잘 섰어?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 씨발 기억하면서 왜 이런 건 기억 못해 이 개새끼야. 존나밖에 안 해. 야씨 그 옛날 써이들은 다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 못하면 어떡해. 그래도 이건 기억하겠지. 내 전 여친 썰도시 이거 얘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지? 내가 처절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왜 하겠냐고. 좀 기억 좀 하시라고. 갑자기 급발진하게 하네. 자, 아무튼 내가 요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희는 충격적인 고함 소리 한마디를 치고는 이상하게도 기계라도 정지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는 것이었다. 아마도 비에게서 나의 생존을 알고 이미 결정지어진 과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마음을 다져먹었지만 이 불의의 경우에 나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보니 격동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경위를 가장 잘 아는 나 혼자만의 추측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도 나왔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아까 나왔던 B나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 쪽으로 접근시켜, 그리고 그 이상으로 경희의 심정을 내 쪽으로 접근시켜 더욱 높게 추리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또한 경희를 배신적인 것으로 험하여 탓할 수도 없는, 자, 말하자면은, 자, 거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전란이라는 환경이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죠. 근데 솔직히 그도 그럴 것이,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친구도 사실 생사를 모르다가 몇 년 만에 만난 거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네 둘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생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얘 죽은 걸로 판단하고 몇 년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씨발 이해가 안 돼. 이 개새끼들. 아무튼 근데 뭐 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냥 뭐 좋게 짝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극히 평범하고도 관대한 단정을 하는 나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이 짧은 시간의 착잡한 표정 속의 침묵은 나에게 비길 수 없는 중압감을 덮씌웠던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침묵 뒤의 경희의 표정이 B와 나를 번갈아 곁눈질하는 속에서도 나의 단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고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긴 했지만 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체념적 태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넘어가서 D부분 보시면 여기도 또 의식이 이상한 곳이에요. 흐려가던 머리가 또렷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끝끝내 지속되지는 않는다. 반딧불만한 깜빡거린다.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만은 선명하다. 다시 또 과거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예요. 자, 흰 눈이 쌓인 실록이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이름이 틀림이 없다. 나는 권총 상역의 몇 점, 카빈의 몇 점, M1 소총에서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다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장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그쵸? 아까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수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다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어날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왜 그런 거야? 지가 직접 써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의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쵸? 보통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자,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사이다가 나온다. 볼게요.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럼 B가 결국 뭘 당한 사람이에요? 네, 사형수입니다. 기분이 존나 이상해. 일단 이걸로 살짝 그 배신감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새끼가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들었겠지. 그죠?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빡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쵸?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족같은 건 족같잖아. 그죠? B의 얼굴에 겹쳐 경의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죽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 끝내보려고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태도 변화가 일어났죠. 혐오가 들었대요. 그럼 죽여버려야지. 그쵸? 고통스럽게 한 다리부터 어깨 이런 거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 아니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1번. 자, 미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만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굳이 쉬운 것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 준비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비문학에 대한 소재와 그거에 대한 독해 방법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비문학 지문을 더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한 2개 정도 했다면 한 3개까지도 할 수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힘든 건 나일 뿐입니다. 예, 알겠죠? 예. 아무튼 1번 문제 계속 봅시다. 자, 나는 B가 사형수임을 알고 누구한테 B에게 혐오감을 품게 되었다. 맞냐? 사형수인 걸 알고 품은 건 아니고 뭘 보고 품은 거야? 그 경의의 표정을 보고 품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나를 제외한 사수들은 차 안에서 심란한 기색이 아니라 나만 심란했죠. 그렇죠? 3번. 난 예상과 다른 경의의 태도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나는 자신의 의식과 무관하게 사형 집행인으로 지명되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기억이, 나는 함성을 올리며 B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거 대충 반갑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1번에 전쟁통의 생사를 몰랐던 버신 B에 대한 순수한 반가움이 엿보인다. 요게 딱 맞겠네요. 맞죠? 되니? 자, 3번은 우리가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A에서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흐릿하던 생각들은 회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서. 맞죠? A의 병실 장면이 B의 3쿼터 속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맞죠? 혼탁한 의식이란 장면 전환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2번 B에서 고 있다나 않는다 등의 현재형 표현. 자, 이거 보기에 나와 있죠. 그쵸?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했죠. 주인공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을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건 맞는 말이겠네요. 3번 C의 이 순간은 B의 지금에 비해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맞니? 제가 아까 이거 한번 얘기해주고 왔어요. B가 3쿼터 속이고 C는 내가 전속될 때 일이라고 했으니까 더 과거였잖아. 그쵸? 그럼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에 비해 더 과거의 시점인 거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화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매화전. 자, 7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면요. 자, 매화전은 인물 사이에 속임수를 활용할 서사로 독자에게 독특한 재미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냐? 김주부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죠? 김주부. 그죠? 김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김주부는 아래에 누가 있냐면은 매화라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양유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김주부는 상대 집안의 동의 없이 진행한 딸의 혼인을 승인받기 위하여 조병사를 여러 방법으로 속였다. 그는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정보의 우위라는 건 뭐예요? 얘가 아무래도 훨씬 조병사라는 사람보다 뭔가 능력이 조금 뛰어나 보입니다. 그죠? 이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벌인 일을 앞으로의 일처럼 말하기,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여 유인하기,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과 진실을 섞어 말하기,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끼워 전달하기. 다 족같은 것들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는 독자들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서사적 긴장과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자,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은 결혼을 승낙해달라는 부분의 이야기고요. 그 전의 이야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 전의 이야기는 작년 수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김주부의 딸입니다. 김주부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김주부가 어떤 일을 좀 당했냐면요, 모함 같은 걸 좀 당했어요. 모함을 당해서 약간 이제 어디로 도망갔어요. 빤스런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고아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이 매화 같은 경우는 혼자서 딸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일단 첫 번째 뭐야? 김주부가 나름대로 그 좀 벼슬이 높았기 때문에 암살자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조선사회에 여성이 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뭘 하냐? 남장을 하게 됩니다. 남장을 하게 되면서요, 이 남장을 한 상태로 조병사가 얘를 거둡니다. 예. 그럼 일단 요 상황에서 이 매화랑 양유는 표면적으로 남자죠. 근데 존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양유라는 새끼가 얘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약간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이상하게 매화한테는 약간 좀 특이한 향기 같은 게 난다. 뭐 이러면서 얘가 막 점점 자꾸 끌려가지고 뭔가 자꾸 옆에 있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표면상으로는 얘 막 뭘 만든 거야? 얘 게이 만든 거죠. 그냥 씨발 이거 불가능한 사랑 이거 얘가 여자 아니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얘가 사회적 호감이 자꾸 가요. 게이 새끼인가? 이러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봄날에 소풍을 같은 걸 같이 갔는데, 그래서 양유가 얘가 남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매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를 받쳐 올린단 말입니다.
근데 매화도 얘한테 이제 답시를 해주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뭐 꽃에 나비가 앉듯이 뭐 벌이 내려앉듯이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뭘 밝혔냐면 자신이 여자라는 걸 여기서 밝힌 거예요, 양유한테. 그러니까 이제 정체가 들통난 거죠. 그죠? 정체가 들통난 걸 본 이 조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매화를 일단은 어떻게 시키냐면 격리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얘가 안현자인임을 알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따로 별당에다가 격리를 시키고 얘는 따로 공부하고 양유도 따로 공부해. 그래서 양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멘탈 나가지, 그쵸? 이재와 매화가 씨발 내가 게이가 아니란 걸 증명해줬는데 이 씨발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상사병 비스무리한 걸 이제 뭐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양유랑 매화랑 결혼각을 시기 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매화 보고, 야 니는 씨발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근본도 없는 새끼 같은데 난 이런 신분으로는 얘랑 너랑 양유랑 결혼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부컷 당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얘에 대한 존재를 모르잖아, 얘는. 그쵸? 그냥 고아로만 알고 있으니까. 출신 성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화가 지금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아까 제가 김주부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는 이 와중에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 그냥 씨발 얘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왜 굳이 지켜보고 앉아있어, 병신같이.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제 조병사라는 사람한테 약간 누구로 접근하냐면은 약간 어떤 일종의 예언가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언가로 접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그 매화랑 양유랑 3년 이내에 결혼 안 하면은 양유가 이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반협박이죠. 근데 아까 제가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말한 거잖아. 얘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이 아까 방금 지금 이제 할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조병사 집에서 쫓겨난 매화는 부친 김주부를 만나 구월산으로 간다. 주부는 동자를 호랑이로 둔갑시켜 병사의 아들 양유를 납치했어요. 예. 양유와 매화를 혼인시킨다. 아들을 잃은 병사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주부가 나타난다. 아이, 나는 전당골 연화동에 사는 김주부더니 집안에 변고 있어 딸 자식 매화를 잃고 팔도강산 찾아다니더니 드싸움에 매화 남복을 입고 귀대에 와 자제와 더불어 공부한다 오니 오늘날 부녀간에 상보강에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나 매화의 아버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병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공부하다가 여자라 하옵기에 내 당에 두고 혼사할 뜻이 있어 연화동을 찾아가 근본을 알아보니 천인의 자식이라 하기로 즉시 보내었는지라.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로 일단 결혼 입국허당했죠. 그래서 주부가 크게 노하러 가로되 야, 나는 누대고구 거족이라 어찌 남을 천인이라 하였느뇨. 만일 매화를 찾아주지 아니하면은 조정에 공로하고 병사의 성명을 보존치 못할 것이니 찾아와라. 이미 뺏었다고. 이미 양유 납치했다고 지금. 그 알면서도 지금 저질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도 자식을 호랑이한테 잃고 주하여 슬퍼하거니와 문벌이 그러한 줄 알았으면 어찌 혼사를 안 하기요. 그러니까 신분적 차이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죠. 그죠? 하며 무수히 애걸하는지라. 주부가 가로되 매화는 병사의 멸을 이어야 될 것이니 아무쪼록 찾아와라 한데 병사가 자탄하며 가로되 나는 자식도 없는 사람이라 어찌 며느리를 얻으리요. 얘가 병사가 누구였다고? 양유의 아버지라고 했어. 지금 양유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나 결혼시켜주려고 하니까 없는데 어떻게 가요? 씨발 이거잖아. 아들인데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주부가 가로되 구월산에 찾아가 정성이 지극하면은 아들 양육을 찾아볼 것이니 찾아가 보소서. 아까 뭐 하기로 했었어요? 구월산에 가서 지금 누구 납치했어? 양유 납치했죠. 가서 와봐. 그거 찾아줄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고 일어나 두어 걸음에 문득 간데 없거늘. 아씨, 확실히 여기서 뭐야, 전기적 요소가 드러났죠. 그렇죠? 예, 김주부가 약간 전기적 요소가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 실로 괴이하여 사방으로 살펴보니 종적이 없는지라 꿈인가 생신가 하고 주하로 근심하다가 구월산을 찾아가니 만학천봉은 반공에 서 있고 폭포는 요요한데 백운순처 어디에 가리오. 정신이 혼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반석 위에 앉아 자탄하여 가로되 아이고 양유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네 아비 병사가 너 찾으러 왔다. 3대 독자 너를 잃고 주야로 근심하여 골수의 병이 되어 너를 찾아왔으니 만일 보지 못하면 백발일신데 이 내 몸이 할 일 없이 이 산중에서 죽으리라. 자, 근데 이 소설에서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깔고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병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 씨발 얘 뭐 사병 데리고 갔나? 일단 걔 족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일반적인 명사인지 진짜 이름인지 그런 거를 초장에 구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 안 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자탄하더라. 이때 주부가 천지 기운을 보다가 호련 생각하여 동자를 불러 가로되 아유 이것을 가지고 산 밖으로 가면은 바위 있을 것이니 부적을 바위 위에 붙이면 알돌이 있을 것이니 병사를 모셔와라 하신데 동자 명을 듣고 가 바위에 그 부적을 붙이니 바위가 일시에 백마가 되는지라. 어우 이게 뭐야. 응? 병사 데리고 올 수 있겠네요. 말을 이끌고 병사를 찾아 재배하고 오르기를 칭하거늘 병사 실로 괴이하여 말에 오르니 한 번 채를 희롱함에 만하천번 구물음을 해치는지라. 이 말도 어때? 능력이 뒤지게 좋은 애잖아요. 그죠? 자, 제가 방금 봤죠? 병사를 찾아 재배하고 이거 무슨 전쟁소설 같은 걸로 해석하면 좋답니다. 알겠죠? 자, 중략 부분. 문득 공중에서 옥저 소리가 들리거늘 자세히 보니 주부 학을 타고 손에 흰 깃털 부채를 들고 내려와 병사 손을 잡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아유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이까. 아들을 잃으신 중에 이렇게 근고하시니 도리어 미안하오리다 한데 병사 크게 놀래어 가로되 뭐야 존공이냐? 존공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였더니 어찌 이곳에서 만날 줄 알리오 하고는. 그러니까 뭐야 병사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인데 그 누구에서 김주부 입장에서는 의도된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식 양육 생사를 알지 못하니 만나게 하옵소서 한데 주부가 가로되 수월 전에 동자란 산역을 캐러 갔사옵더니 어떠한 범이 아이를 업고 온다 하기로 급히 가보자 하고 거주 성명을 물은즉 연안골 성인동 조병사의 자제라 하옵난데 인물이 비본키로 매와 정원하여 부부되어 공부하나이다 라고 됐어요. 그럼 뭐야 이미 매화랑 양이랑 결혼했어 라고 한 거예요. 그죠? 병사가 꼭 크게 놀라며 가로되 아니 매화는 어찌 이곳에 왔으며 양육의 짝이 되었으니 이는 하늘에 지시한지라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보기를 청한데 주부 동자를 불러 병사를 모시고 초등으로 인도하라 한데 병사가 동지를 따라 중문에 당도하니 동제는 간데 없고 청룡 황룡이 오색 체운에 쌓여있거늘 병사가 놀래어 외당으로 나와 주부를 대하여 가로되 청룡 황룡이 이쌉기로 놀래어 왔나이다 한데 주부 깃털 부채를 신용하러 가로되 아유 다시 가보세요 하거늘 병사 중문하여 당도하여 방문을 읽어보니 용은 간데 없고 커다란 호랑이가 좌우로 앉았거늘. 또 속였어 씨. 그래서 병사 또 대경하여 외당으로 나와 주부를 대하여 예거라여 가로되 종국을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데 동자가 가로되 병사는 심히 우습도다. 양유매화가 그 방에 있건만을. 아까 그 호랑이 영상 다 누구여서 양우랑 매화였어. 근데 등급시킨 거죠. 그죠? 한가 두려워하며 방에 들어가지 못하니 어찌 만나리오 한때 주부 혼혈이 웃겨 병사 손을 이끌고 중문에 당도하여 방으로 들어가니 범은 간데 없고 원앙 한 쌍이 서로 책을 앞에 두고 앉았거늘 주부 양유를 부르더니 원양은 또 아운데 간데 없고 이팔청춘 고은 양유가 선녀 같은 매화를 데리고 글보다가 부침 보고 대경대의하여 통곡제 배워 가로되 아이고 소자 양유를 소이다 불효한 자식을 생각하시와 유한한 간장을 상쾌하니 불효막대지 죄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무수히 통곡하는지라. 어쨌든 뭐 만나긴 만났죠. 근데 김주부가 존나 놀렸어. 계속 놀렸어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윗글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주부는 병사의 집을 방문하여 딸이 배필이 될 양유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청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납치했어요, 납치. 자, 2번. 주부는 병사에게 조종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매화를 찾아내라고 엄포를 놓은 게 아니죠. 네 결혼을 안 시켰으니까 내가 이거 신분으로 다 눌러버릴 거야, 이 씨발놈들아. 이런 거지, 그죠? 3번. 병사는 신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매화를 아들의 배필을 삶지 않았다고 주부에게 해명하였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였나? 나는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만 조세호네요, 조세호. 그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상대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환기하고 있다. 여기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자, 이것을 가지고 산 밖으로 가면 바위가 있을 것이니 뭐 이거 얘기죠. 상대가 수행할 바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되 세부적인 내용을 일부 생략하고 있다. 그치? 백말하는 건 몰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내 자식 양육 생사를 알지 못하니 만나게 하옵소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상대는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쵸? 4원이 매화는 어찌 이곳에 왔으면 양의 짝이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지시한지라. 상대에게 들어 알게 된 뜻밖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하늘이 지시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5번. 양유매와 그 방 안에 있건만은 한갓 두려워 방을 들어가지 못하여 어찌 만나리요. 여기서 소중한 이들을 위험으로도 구하기 위해 마음을 더 잡으러. 뭔 소리야. 위험 아니잖아. 그냥 얘네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9월산과 초당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일단 이거는 어떻게 묶어줄 수 있어요? 9월산과 초당은 다 누구의 공간이에요? 김주부의 공간입니다. 그죠? 김주부가 양유와 매화를 데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약간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쵸?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1번. 9월산은 주부가 병사에게 자신의 거주지라고 밝힌 공간이다. 거주지란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쵸? 그럼 2번. 초당은 양유가 아버지에게 불경한 언행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어쩌다 만난 거잖아. 그치? 책 읽다가 만난 거잖아. 3번. 9월산과 초당은 모두 주부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짐작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아, 요 부분이 딱 맞겠네요. 전기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 납치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요게 맞고요. 자, 7번에서 자 바로 선지로 봅시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부가 매화는 병사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아들을 잃은 병사 입장에선 이해가 어렵지만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A라는 것을 쉽게 알아챈다. 이 벌인 일을 앞으로 일처럼. 이거 맞죠? 2번. 주부가 절망에 빠진 병사에게 아들 양유를 찾을 단서를 남긴 것은 양유와 매화가 가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병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B.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여 유인하게. 이거 맞죠? 이미 절망에 빠진 병사랑 연결시키면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죠. 그쵸? 3번. 주부가 병사를 맞아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은 C를 구사하는. C가 뭐야?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 척. 구사하는 인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밝힌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거 연결되겠죠. 4번. 주부가 어떠한 범이 양유를 업고 와서 그를 사위로 삼게 되었다고 병사에게 말한 것은 매화의 혼인을 알리면서도 자신이 양유를 납치했다는 것을 숨겼다는 점에서 D.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과 진실을 섞어.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5번. 주부가 아들의 행방을 묻는 병사에게 양유가 매화와 정혼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알린 것은 이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아니지. 일단 최대한 적은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무슨 구조라고 하는데? 액자 말고요. 액자 있긴 해요. 액자가 있긴 합니다. 그럼 그냥 일단 그거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액자식 구성. 뭐 어쨌든 뭐야 어디가 바깥이에요? 천상이 바깥축이죠. 바깥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계 이야기가 내화죠. 자,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역순적 구성이랑 연결된다고 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이게 그런 경우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 우리가 뭘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현실과 꿈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운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죠. 네, 환몽 구조라는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천상과 인간계라는 네, 이원적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천상에서 그래서 일단 뭘 받아서? 죄를 지어서, 그쵸? 죄를 지었는데 현실에서 여기서 이제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계로 꿈을 꾸게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보통 세속적인 가치가 중시되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천상계에서 얘가 성진이라는 새끼가, 자, 여기서의 성진이라는 애가 여기서는 뭘로 바뀌어요? 양소유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놀았던 팔선녀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인간계로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자, 중간에 호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호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성진이한테 일종의 우리가 천상의 존재였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꿈에서 현실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내용 자체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힘이 없네요. 힘이 없어. 아침이야 항상 그렇지만 근데 그나마 힘이 나는 건 뭐냐면 전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고 전 집에 갑니다. 왜 그래? 난 9시까지 학원인데. 원래 저도 이제 동지였는데 같은 동지였는데 이제 좀 갑니다. 왜 그래요? 혼자만 되지. 혼자만 할 수 없어? 혼자만 할 수 없어? 표정 진짜 다채로운 친구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싫은 티를 그냥 팍팍 내시냐? 이렇게 웃기네요. 저도 이런 게 오랜만이라. 저도 아침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9시까지 학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아침을 바꿔 그러면. 거봐. 그러니까 고3 수능 끝나면 바로 금요일 밤으로 옮겨버릴 거야 자꾸 그러면. 진심이야. 자, 아무튼 자, 가봅시다. 본문 자체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네, 후다닥 하고 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유는 본디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성천자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제 낭자 서로 쫓아서 은정이 백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전생 수견으로 모두 인연이 닿으면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 100년 후 늘픈데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워지고 가무하던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매와 쇠한 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자, 초부가 뭐냐면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승상이 제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제낭자의 오경화퇴 이제 어디 갔나뇨 하려니. 자, 어이 인생이 더럽지 않으리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결국은 결국 아무리 잘 되긴 하더라도 어쨌든 인생무상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맞니? 자,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와 선도와 불도가 유에 높으니 이른바 삼교라. 유도는 생전 사업과 사후 유명할 뿐이오. 신선은 예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제를 볼 것이라. 내 치사한 후보로부터 밤에 잠 곧 들면은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이 필연불가로 더불어 인연이 있는지라. 내 장차 장자방의 적성자 쫓음을 효칙하여 요게 아마 그걸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고사인용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수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남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숙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뛰어나려 하되. 근데 이거 지금 양소유가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 지금 불도에 기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불교에 전념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제 낭자를 더불어 반생을 쫓았다가 하루아침에 이별을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나면 이소로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 낭자들이랑 이제 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제 낭자는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장차 다할 테니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이르되 북이 변화 중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내시니 장자방을 어이 좋게 이르요. 첩등 자매 8이니 당당히 삼규 중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궁 돌아오시길 기다릴 것이니 상공이 이번 행하심에 틀림없이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었으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하소서. 승상이 대이왈 우리 구인이 뜻이 같으니 쾌사라. 이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소유 플러스 8선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네 둘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내 아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내일로 당당히 행할 것이니 금일은 제 낭자로 더불어 진취하니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가 뭐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니까 오늘은 장난이고 내일부터 불도에 이제 기여할 거니까 오늘까지만 놀아보자, 이런 얘기겠죠.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존나게 먹자, 이런 느낌이죠. 그죠? 하더러 제낭자왈 첩등이 각각의 1배를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이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니 하더니 호련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고의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대하여왈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배나이다. 그래서 승상이 2인인 줄 알고 황망인 답례왈 사부는 어디서 오신고 호승이 소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이즘 혈탄말이 올소로이다. 그러니까 뭐야,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런 얘기죠. 그죠?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 하거늘 호련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본 말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용구에 가 산치하고 돌아올 날에 남하게 가노니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그래서 뭐야, 이 꿈속에서, 꿈은 보통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의 꿈은 이제 사실 뭐야, 천상계죠. 그쵸? 그래서 이제 호승이 박장대소를 하러 가로되 옳다 비를 오르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을 생각하고 심령을 동처하던 일을 생각 못하니 네 양 장원을 총명타리오. 그러니까 아니 꿈에서 본 건 기억나면서 10년 동안 나랑 같이 있던 건 생각 안 했니 이 새끼야? 그래서 승상이 명하나요 가로되 소유 15, 6세 저는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16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밖은 일제 경사를 바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호승이 소활 상공이 오히려 추몽을 깨지 못하시네. 너 아직 꿈깨려 멀었다 이 새끼야, 이런 거. 이제 승상활 사부 그럼 어쩌면 소유로 하여금 추몽을 깨게 하리오. 이는 어렵지 아니하이다. 그래서 손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난간을 2번 들이니 호련 내역 뒷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성 기꺼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더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여 오래게야 소리 질러 가로되 서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않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나뇨 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이제 어디로 옮겨진 거야? 천상계로 공간이 이동된 부분이죠.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남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을 때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탈에 창이 이미 비치었니라. 여기에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천상계 인물로 바뀐 거죠. 그쵸? 끝나고 뭐 하지? 너 뭐 있냐? 거기 가는 거야? 왜? 반을 옮겼다고? 무슨 반으로 옮겨? 약간 정시반으로 옮겼어? 그거 이번 주 쉬시나? 그러려나? 지금 내신 한창 아니야? 네. 그치? 응. 자, 정규 넌 끝나고 뭐해? 노냐 씨발! 노냐? 뭐해? 무슨 발표? 발표 네가 해? 그러니까 발표 너가 하는 거야? 까비. 네가 하는 거야? 그래요. 시무룩하지 말고.
뭐 남도 고통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니? 그런 거야? 야, 여태 나 고통 많이 받았어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라고? 왜 그러는 거야? 야, 어제 쌤 어제도 수업했어. 물론 너도 했겠지만 나도 했어요. 자, 8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건 쉽겠죠. 소유는 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라고 하고 있다. 아까 불도 찾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번. 여덟 랑자는 장차 소유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치? 우리 갔다 오면 언젠가 나도 줘, 개새끼야. 나도. 내 거는 배고파. 아침에 드셨어요? 안 먹었지. 아까 떡 한 조각 먹고 왔다. 배고파. 자, 아무튼 여덟 랑자는 장차 소유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죠. 3번. 소유는 과거 외적을 토벌할 때 꿈에서 호승을 만난 일이 있다. 그쵸? 우리 그 용궁 가가지고 만났잖아. 그죠? 4번. 여덟 랑자 중 일부는 소유가 불가에 기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전원 동의했죠. 그죠? 자, 9번 볼게요. 승상과 호승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 적절한 것은, 승상은 연륜을 내세워 호승을 설득하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 한 적 없죠. 그죠? 2번. 호승을 조롱하며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것도 없죠. 호승은 승상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뭐 청을 한 적이 없죠. 4번. 호승은 궁금증을 풀어주며 승상을 깨우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자, 10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운몽은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꿈을 통해 부귀영화를 맛보고 깨어야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자, 액자 바깥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액자 속 이야기는 꿈속에서 펼쳐진다. 꿈의 공간은 현실적 욕망이 지배하는 현실계로, 현실의 공간은 불법이 지배하는 초월계로 설정한 것 또한 특이한 점이다. 부기를 맛보고 깨어났는데 왜 허무할까? 부기를 맛보면 더 개꿀이지, 씨발. 아니죠? 안 그래요? 부기를 맛보고 깨웠는데 없어서 허무. 아, 있었는데 없어요? 마치 그 제가 얘기했던 허무함을 느끼는 그 얘기 중에 사라진다, 이런 거. 뭐 저의 맞춤형이 되셨네요. 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성진이 꿈에서 깨어났다. A가 뭐야? A가 거긴가요? 마지막 부분이네요. 천상 바뀌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액자 바깥의 이야기가 서술되었다. 맞죠? 3번. 호승과 팔랑자는 꿈속의 인물들이다. 맞죠? 4번. 불법이 지배하는 세계로 바뀌었군. 그지? 5번. 공간 설정이 초월해서, 반대죠. 자, 11번. 기억에 담긴 의미를 나타내기 가장 적절한 말. 기억이 뭐냐?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그거인가요? 네. 요건 답이 3번입니다. 많은 다양한 일들,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문학 5개 있고 비문학 5개 있습니다. 이 나머지 거는 2회차 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지금 뭐 할 거냐 이제? 비문학으로 들어갑시다. 네? 뭐 문학 3개 했잖아. 뭐지? 대신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쉬운 거 먼저 해드릴게요. 네, 16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16페이지 보면 경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경제. 진짜 쉬워요. 경제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경제 아니에요. 길이만 보면 조금 쉬워 보이긴 한데. 쉬워요. 다 피셨나요? 그거 모든 경제적 선택 보여요? 찾았어? 네. 진짜 왜 이렇게 배고프냐? 제로 칼로리라 이거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배가 차는 것 같지도 않다고. 제로예요.
아 그냥 떡 하나 더 먹고 올걸. 아니 무슨 누가 무슨 무지개 떡 같은 걸 줬는데 무슨 누가 돌이었나 봐. 돌이어가지고 아 애가 돌이었다고. 뭔지 알죠? 넌 돌이고 그냥. 장난이야 장난. 장난. 그래가지고 뭐 떡 같은 걸 나왔는데 떡 한 반 개 정도 먹고 전 출발을 했는데 지금 되니까 다시 배고파졌어.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아, 넌 학원 가고. 그만 놀려라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마 임마. 약간 이런 느낌. 자 볼게요. 자, 모든 경제적 선택은 한정된 자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선택한 것 외에 선택 가능했던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 이때 포기한 것들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 근데 기회비용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설정해 줬으니까 그 기준으로 가야겠죠? 기회비용이 지금 뭐라고요? 포기한 것들의 가치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죠? 제일 큰 가치 하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는 실제 연금으로 지출한 비용만 계산하는 회계사와 달리 누가 나와야 이제 앞으로. 자, 경제학자. 그다음에 회계사. 이 둘이 나와지는데 회계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세무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몰라? 알아? 물어보는 거야. 세무사 아세요? 뭐예요? 뭐 하는 애예요? 세금 뭐? 적게 내주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보통 이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세무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세무사가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 언제 많이 보냐? 5월 달에 볼 일이 존나게 많아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비용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저도 돌려받았어요. 한 50만 원 정도. 아, 이게 어느 정도, 이것도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떤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봤죠?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몇 프로, 뭐 3,000만 원부터 4,500만원까지 몇 프로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뭐, 저는 받았습니다. 네. 대충 그게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세금을 돌려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부터 뭐 8,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잡힌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이었을 때 받는 돈보다 8,000만 원이었을 때 받는 돈이 더 많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더 뭐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금 폭탄. 8천만 원. 뭐 이게 정확하기는 않아요. 정확한 기준은 아니야. 나도 그걸 제대로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넘어가면 막 세금 폭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줄이려고 이제 비용 처리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봅시다. 자, 아무튼 이 회계사와 달리, 자, 얘는 말 그대로 뭐만 한다고요? 지출, 비용만 계산하는 거예요. 기술 비용만 계산하는데 자 여기 그냥도 아니고 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실제 현금 이게 중요해요. 회계사는 그렇지만 자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저거 플러스 일반적인 비용 플러스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나요? 예를 들어 경제학자는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입할 때에도 해당 포인트로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반면 회계사는 포인트 지출의 경우 실제 현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트만 봐도 얘는 뭐로 인정해줘? 기회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드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건데 회계사 같은 경우는 뭐야?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도 이제 한 달에 카드 포인트가 평균 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카드값을 존나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존나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 카드 명세서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값이 400만 원이 가깝습니다. 네? 400만 원. 네. 뭘 사야 400만 나도 모르겠다. 뭘 산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 이제 뭐 술 마시면 뭐 또 대리를 타겠지. 대리를 타면 또 집에 가겠지. 집에 가면 또 헛짓거리 하겠지.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고 그런 것들 하겠지. 그래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 달에 4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거의 쓰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물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그러니까 핸드폰 비용도 나가고 뭐 이제 뭐 전기세도 나가고 뭐 가스비도 나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제가 뒤지게 뭘 처먹고 다니나 봐요. 엔게이지수 존나 없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기회비용은 분명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과자 공장 주인이 10만 원을 주고 밀가루를 구입하면은 이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없으므로 기회비용은 10만 원이다. 이처럼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자 명시적 비용이라고 부른다. 자 뭐라고요? 현금 지급을 현금이 정확히 들어가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회계사는 명시적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고 이거 왜 그런 거야? 현금이죠?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되니? 경제학자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그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뭐야? 명시적 비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든 회계사든 둘 다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에 반해 기회비용 중에는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 뭐도 있다? 암묵적 비용도 있다. 자 우리가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는 현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측할 수 있겠죠. 회계사는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경제학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겠죠. 됐죠? 뒤에 또 있습니다. 자, 과자 공장 주인이 숙련된 프로그래머여서 이 일로 1시간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과자 공장 주인이 자기 공장에서 1시간 일할 경우 1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하는 셈인데 경제학자는 이런 암묵적 비용도 기호비용으로 간주하여 비용에 포함시킨다. 반면 회계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 이거 중요하죠. 돈의 흐름을 추적. 이게 회계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암묵적 비용을 무시한다. 자, 그 다음에 한편 거의 모든 사업에서 중요한 암묵적 비용 중 하나는 그 사람이 투입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했어요. 금융자본의 기회비용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예컨대 과자 공장 주인이 3억 원을 주고 해당 공장을 인수한 상태라고 하자. 그 돈을 연 5%의 이자가 지급되는 저축예금 계좌에 넣었다면 1년에 1,5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결국 과자 공장을 소유하기 위해 1년에 1,5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것이므로 포기한 이자 소득 1,500만 원은 기회비용 중 하나가 된다. 자, 요거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자와 회계사의 차이는 이러한 자본 비용의 판단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경제학자는 과자 공장 주인이 포기한 연 1,500만 원의 이자 소득도 비용에 포함시키지만 회계사는 1,500만 원의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그치? 아직 우리가 뭐 어쨌든 이걸 살면서 이자가 생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포기한 이자 소득을 비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만일 자기 자본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장을 이수했다면 대출로 인한 이자 지출이 돼 경제학자나 회계사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다. 자, 요 문단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 설명 한번 할 테니까 봅시다.
자, 어떤 경우였냐면은 1번 자기 자본이었던 경우. 똑같이 3억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3억으로 공장 인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공장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공장 인수를 어쨌든 했어. 이걸 함으로써 뭘 포기하는 거예요? 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거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볼 수 있다?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이유는 뭐라고? 실제 현금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인수함으로써 얘를 포기하게 됐지만 여기서 어쨌든 드러나는 이자 소득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뭐였어? 이 3억이 자기 그냥 상관없겠죠? 또 파악하지 상관없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뭐였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을 우리가 만약에 3억을 한다 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 이자가 1,500만 원이나 까여요. 1,500만 원이나 까여요. 자,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야? 연 1,500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실제 비용 발생했죠? 맞니? 이거 이해돼? 동균이? 진짜로 돼? 자, 이게 분명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 비용이라고 했어요. 자, 자기 자본이 있을 때는 어쨌든 대출이 아니니까 이자가 나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실제 돈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야? 경제학자 입장에서도 뭐로 처리한다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돈 나가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뭐하고 한다?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넘어가면 되죠 이제. 자, 이처럼 학자와 회계사의 비용 계산 방법이 다른데 그에 따라 기업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이윤 역시 달라진다. 경제학자의 비용 계산 방법으로 얻어진 이윤을 거기 동그라미 경제학적 이윤이라 부르고 회계사의 비용 계산 방법으로 얻어진 이윤을 회계학적 이윤이라 부르는데 거기 밑줄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경제학적 이윤을 잘 관찰해야 된다. 왜 그럴까? 자, 경제학자의 이윤을 잘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사업의 지속 여부라는 건 뭐야? 사업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봐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지속할 수 있는 이유. 굳이 수익이지. 맞죠? 봐봐. 근데 왜 경제학자에 대해 더 유리할까? 경제학자는요. 그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 봐봐. 똑같은 3억이 있어요. 공장을 인수했을 때 나오는 뭐 수입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예금으로 맡겼을 때 수익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이번엔 탕후루 가게를 찾았을 때, 탕후루 가게를 찾았을 때 나오는 이득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개로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지금 제일 핫해? 탕후루가 존나 핫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예금에선 1,500이고 얘는 한 2,500까지 나오는데 얘는 5,000까지 나와. 그럼 너 같으면 뭘 할래? 이거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하다는 거야? 경제학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탕후루 차렸을 때 기회비용, 씨발, 나 한 달에 5,000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얘는 다르죠. 얘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출명세서에서 봐야 될 부분. 포인트, 그쵸? 중요하죠? 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학자는 뭐라고요? 비용으로 삼는다고 했죠? 회계사는 안 삼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보기. K는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2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포기했다.
영화를 본 후 K가 작성한 지출 명세서는 오른쪽과 같은데 K가 포기한 아르바이트에서는 1시간에 5,000원을 지급한다. 그럼 대충 뭐가 나왔어요? 경제학자 입장에선 기회비용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사계 회계사와 경제학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왕이면은 선지를 고르실 때 더 많은 것들을 택하는 게 맞겠죠. 회계사가 3개나 있으니까 회계사 먼저 봅시다. 그죠? 자, 회계사는 비용 처리한다고 했어요. 회계사는 영화를 보기 위해 포기한 아르바이트 수입 10,000원을 기회비용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한다. 맞아, 안 맞아요? 안 삼지.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2번. 회계사는 실제 지출된 금액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출까지는 합친 17,000원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거 절대 아니죠. 3번. 회계사는 티켓 15,000원과 포인트 차감 5,000원, 대중교통요금 20,000원을 모두 합한 22,000원을 비용으로 포인트 차감이 있으니까 애초에 아니라고 했죠. 그죠? 4번. 경제학자는 아르바이트 수입과 포인트 차감을 합친 암묵적 비용에 명시적 비용을 더한 27,000원을 기회비용이라 여길 것이다. 자, 볼까요? 지금 일단 얘는 포기했죠. 아르바이트 수입. 그죠? 10,000원 포기했죠. 10,000원 동그라 10,000원 해주고 포인트 차감 15,000원이죠. 그럼 15,000원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명시적 비용 얼마였어요? 12,000원이죠. 그럼 4번이 맞겠네요. 5번은 다른 말이죠, 여전. 그죠? 경제학자는 포기한 아르바이트 수입 10,000원을 기회비용이라 여기고 여기에 실제 지출된 12,000원을 합한 플러스 또 뭐 있어? 포인트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보세요? 이해돼? 자, 8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경제학자고요. 니은이 회계학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기준으로 보면요. 1번. 기업의 암묵적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보다 니은이 항상 크다. 암묵적이니까. 경제학자가 더 높다고 했잖아. 그죠? 2번.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나 인건비는 니은뿐 아니라 기억을 계산할 때도 반영한다. 맞겠죠? 3번.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자 지출이 기업과 니은 모두에 반영된다. 이것도 맞겠죠? 4번. 잉여금을 은행에 예치한 기업의 경우 자본이죠? 그에 대한 이자 소득이 기억에는 반영되지만 니은에는 반영이 안 된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자 소득이 어쨌든 발생한 거잖아. 아까 저거랑 좀 다르죠.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도 그렇고 회계학자도 그렇고 둘 다 반영을 한다. 5번. 기억을 계산하면 적자인데 니은을 계산하면 흑자인 기업도 있으므로 니은만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탁으로 얘기 들으면서 물론 니은에도 이득이 있지만 기억으로 했을 때 탁으로 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예송이라고 한다. 예송 논쟁 아시죠? 그쵸? 자, 예송은 유교적 예의식이 현실 정치와 접목되면서 벌어진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예송 논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가 뭐랑 연결됐다고? 현실 정치랑 연결된 사회 형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유학의 토대를 닦은 공자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라고 하며 행의 기본 원칙이 예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늘의 이치인 천리를 타고난 인간은 그 본성에 인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따르는 것은 인이 본성이 밖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그냥 말이 어렵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랑 연결시키면 돼요? 성선설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게 본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본성에 인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천리를 행하는 것이 된다. 예를 따르는 게 천리를 행하는 거래요. 또한 역할관계에 따라 그 동그라미 역할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예법이 적용되므로 이는 명분과도 결부된다. 야, 은근히 여러분들 결부된다는 말 모르고 그러는데 결부가 뭔지 아시죠? 그죠? 관계된다. 이 얘기죠. 모르고 있던 거 아니죠? 덩겐스? 모르고 있었어요? 쌍놈 새끼.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서 이 말이 있었어요. 역할에 관련된 뭐가 다르다? 얘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걸 지금 우리가 명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 역할관계라고 했을 때
이 예라는 건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냐? 신분에 따라서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명분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 등 역할에 맞는 본분을 의미하는데 공자는 각자 자신의 명분에 맞는 예를 따를 때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조선의 예법 중에는 죽은 이에 대한 산자의 도리를 규정한 상례도 있었는데 상례를 표현하는 정도는 자, 거기 동그라미 상복의 형태와 상복을 입는 기간으로 나타났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기부터 족같아집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 좆됩니다. 자, 죽은 이를 위해 가장 극진한 예를 표해야 할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거칠고 굵은 실로 만든 배옷인 참체복을 3년 동안 입는다. 자, 요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진짜 개 헷갈립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름이 참체복이에요. 참체복. 그리고 일단 거칠어요. 그죠? 옷 자체가 거칠어. 그죠? 거칠고 또 굵어요. 자, 그럼 몇 년 입어야 된다? 3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굵은 실로 만들긴 하지만 마름질을 한 옷인 제체복은 1년 또는 3년간 입는다. 자, 이것도 정리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마름질만 했어요. 그 다음에 제체복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기간이 둘 중에 하나예요. 1년이나 3년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1년짜리는 우리가 아마 뭐라고 하냐면 기년복이라고 했을 겁니다. 보이니 밑에? 자, 그 다음에 1년 반 입을 경우엔 이를 기년복이라고 하고 9개월 동안 입는 대공복은 가는 실로 만들어져 거칠지 않은 옷이다. 자, 이번엔 뭐였어요? 대공복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얘는 거칠지 않아. 그 다음에 몇 개월? 9개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가 제일 극진하다고요? 참체복이 제일 극진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어떤 거야? 그 예랑 관련된 게 조금 더 완화된 거죠? 여기 옷감만 봐도 어때요? 거칠고 굵은 마름질만 하고 거칠지 않은 거 점점점 더 편해지죠? 그 다음에 기간도 어때? 점점점 짧아지죠. 그죠?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기억 못하고 풀면 이제 문제 못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상례에 따르면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참체복을 입으며 맏아들의 아내, 즉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시부모는 기년복을 입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모랑 첫째 며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가 더 극진해야 되니까 참체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이 죽었어.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쨌든 낮은 사람이니까 그냥 뭐만 입으면 된다고? 이런 기년복 같은 것만 입으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격번을 유발한 몇 차례의 예송은 이 상례와 관련되어 있다. 자, 효종의 죽음에서 비롯한 1차 예송. 자, 첫 번째. 일차 예송은 누가 죽었다고요? 효종이 죽었다고요. 자, 요 사례로 봐야 돼. 요 사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에게 주어진 명분이 무엇이냐? 명분 아까 뭐라고 했죠? 신분이라고 했죠. 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일어난 다툼인데, 서인에 속해 있던 송시열은 서인. 자,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서인과 남인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지금 서인에선 누구? 송시열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시조에 자주 나옵니다.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적장자를 위해 부는 참체복을, 모는 제체복을 3년 입는다라는 의례 규정이 있지만 효종은 둘째 아들이므로 조대비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효종을 뭘로 본 거예요? 둘째 아들로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입으라고 했어요 지금? 기년복을 입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서인의 입장에서는 기년복을 입으라고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얘를 완화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에 대해 남인에 속한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 두 번째 허목이라는 사람. 허목이라는 사람은 존나 급진적이에요. 뭐라고 했냐? 자, 장자가 죽으면 차자를 세워 장자라 부른다는 의례구정을 끌어들여 조대비는 제최복을 3년 입어야 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장자라 부른다라는 의례구정. 그러니까 장자가 이미 죽고 둘째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장자로 보는 거야. 그죠? 원래 두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은 먼저 죽었나 봐. 그죠? 그래서 얘를 뭘로 보자고? 첫 번째 아들로 보자고. 그래서 뭐 입자고? 제최복 입자고. 제최복 자체가 3년이잖아요. 그죠? 3년.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위로 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있냐면 이번에 윤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유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디 갔냐? 한편 남인의 윤유는 왕실의 예복에 대해 일반 백성의 예를 적용한 논리를 비판하며 주례에 무릇 상복을 하는 사람은 천자 동그라미, 천자를 위해서는 참체복을 하고 왕후를 위해서는 기념복을 한다라는 근거로 참체복을 주장했대요.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거예요? 천자로 본 거지. 그치? 윤유 입장에서는 휴종을 천자로 보고 그 다음에 참체복으로 본 거고 얘는 똑같이 3년으로 본 거죠. 자, 요 차이가 뭘까요? 요걸 통해서 얘네들의 정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효종은 한나라의 군주이므로 효종과 조대비의 관계를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보아야 하며 조대비에게 주어진 명분은 신하의 명분이라는 것이다. 예송은 명분에 맞는 예를 찾는 논쟁이었지만 각 당파의 정치적 입장도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자, 군주가 관료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신을 가졌던 서인. 서인 지금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기준으로 얘가 이런 걸 입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권을 그쵸,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그에 비해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보자는 거예요? 반대겠죠?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놓고 서인은 군주의 위상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에 맞는 예법을 내세웠다. 반면 관료의 영향력으로 군주의 정치력이 제한됐던 당시 상황에 불만을 가진 남인은 뭐라고 했다? 군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예법을 부각하였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예송은 전국의 주도권을 나누는 논쟁이 돼야 하는데 1차 예송의 경과 기념복이 채택되자 서인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기념복이 채택될 때 1차에서는 얘가 이겼어요. 그쵸? 얘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1차 예송 승리. 됐죠? 자, 여긴 정리를 안 해도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밑에 봅시다. 자, 이 같은 현실은 2차 예송에서도 나타나는데, 자, 이거 두 번째도 할게요. 이분은 뭘로 봤다고요? 1674년 효종의 아내인 인선황후가 상황하여 조대비의 예복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이체에서 야, 대비는 살아있는데 씨발 왜 아들내미랑 왜 며느리는 다 뒤졌냐? 아무튼 자, 인선황후가 있었는데 일단 효종의 아내라고 돼 있죠. 자, 이번에는 대공복을 주장한 서인 대신 여기서 서인은 뭐라고 했다고? 대공복. 그래, 그 다음에 밑에 남인은 기념복을 주장했어요. 남인은
자, 일단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나 대공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공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 서인 입장에서는 왕권에 더 약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적당히 하자라는 느낌으로 한 거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남인의 예법, 기념복이죠. 그죠? 얘 채택이 됐어요. 그럼 다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왕권이? 그치? 왕권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바뀐 거겠네요. 됐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거 요거 정리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바로 적용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풀만한 문제가 3번과 4번 문제인데요. 요거 푸는데 잠깐 시간 좀 들이면 푸실 수 있겠어요? 요걸 기반으로 가봅시다. 3분 정도만 드릴게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3번은 좀 팁을 드리자면요. 기억과 니은이 있었죠. 제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었지?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좀 수월하다 했어요. 그냥 보는 거야. 시간이 취하는 거 아니죠?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닌 것 같아. 다 풀었어? 가봅시다. 자, 3번 문제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까? 자, 기억이 1차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누가 이겼어요? 서인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 추가가 돼요? 왕권이 약화된 거. 그 다음에 2차는 니은이 2차고 그 다음에 남인이 이겼고 왕권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1차 예송 왕권 약화. 누가 이겼다? 서인이 이겼다. 그 다음에 2차 예송 남인이 이겼다. 왕권 강화. 자, 요거 적어주고 했었으면 문제 풀기 존나 쉬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기억의 기념복. 1차의 기념복은 군수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예복. 맞죠? 한번 볼까요? 자, 1차의 기념복. 이 기념복. 여기 왕권 약화하려고 했잖아. 맞죠?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자, 근데 이제 니은의 기념복은 군주의 위상을 높이는 여기 있네. 우리 이거 정리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그죠? 되니? 4번 문제 볼게요. 자, 하필 누구야? 아, 씨발, 정약용. 왜 나와? 성현이 어제도 봤지, 정약용이. 천아, 이따 정약용 볼 거야.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은, 경국대전 얘기를 언급하면서 신분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응, 신분제. 재밌을 거예요. 너만 고통받을 수 없지. 그죠? 재밌을 거예요. 동균이도 했어. 너만 하면 돼, 이제. 아 9월 모의고사에다. 이번 9월 모의고사. 자, 볼게요. 자, 일단 보기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를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었어요. 그죠? 정약용은 혈연적 친소관계에 따른 친복과 신분적 차등관계에 따른 의복을 구분하고 왕실의 상복 문제에서 이 두 요소를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지 고심하였다. 그는 관료가 군주를 위해 입는 상복은 의복이지만 조대비가 죽은 아들을 위해 입는 상복은 친복이라고 보면서 1차 해성에서 조대비가 참체복을 자, 이거 뭘로 봤어? 참체복은 뭘로 해야 돼? 군주로 봐야지. 그죠? 정약용은 모자관계에 규정된 신복은 3년 죄체복도 되는 기념복이지만 신분과 혈연의 관계가 엮이는 왕실에서는 친복과 의복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와의 신분적 관계에 따라 관료들이 참체복을 입으면은 혈연적으로 먼 친척도 참체복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친복도 그에 상응해야 된다. 이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참체복 입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얘는 신분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그쵸?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혹시? 자, 몇 번? 몇 번? 안 했어? 동규이 했어? 4번? 너는? 성현이? 왜? 뭐가 아니야? 어떻게 접근했는데? 뭐가요? 3번 근데 많이 픽하는 선지긴 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웬일로 받았어? 또 멋있습니다. 사람이 되고 하고 있어요. 3번 볼게요. 자, 정약용과 달리 송시열. 야, 송시열 서인이잖아. 그죠? 효종이 군주라는 사실에 대해 조비 대비의 상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뭐야? 송시열은 조대비의 군주라는 사실이든 아니든 조대비의 상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정약용은 어떻게 해? 참체복 입어야 되고 쟤네는 뭐야? 에이, 이게 뭐 그런 것까지 입을 필요가 있노? 뭐 기념복이나 입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3번은 맞죠? 이해됐죠? 4번 윤유와 정약용은 혈연과 신분에 따른 명분을 모두 지키기 위해 조대비가 참체복. 아이씨, 이거 그냥 사실 확인 문제잖아요. 윤유 뭐 입으라고? 참체복을 입으라는 거 맞고, 그죠? 정약용은 지금 뭐였어? 혈연에 따른 명분을 모두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정약용은 혈연과 신분을 둘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유 아저씨는 뭐라고 했어? 무조건 천자야. 신분으로만 봐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마지막 가봅시다. 이거 재밌는 문제네요. 세 번째 거 봅시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자, 비문학에서 안 다룬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시는 겁니다. 왜 새삼스럽게 뭘 아닌 척해. 알겠죠? 이 수업 때 건사할 거고요. 클리닉 때 질문 받을 거예요. 네? 네,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봅시다. 나도 하기 싫어요. 자, 볼게요. 아, 15분이나 남았네요. 아, 10분 남아주면 끝내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매하게 15분이 남았네요. 더 해야지 뭐. 자, 봅시다. 넓은 고무판 위에 무거운 질량의 쇠공을 올려놓으면 쇠공 주위에 고무판이 아래로 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와 유사하게 질량을 지닌 물체 주위에는 그 질량의 크기만큼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자,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질량은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흔들흔들. 그 다음에 그런데 쇠공을 들어 올리거나 쇠공이 빠르게 움직일 때 고음판이 출렁이며 파동이 발생하듯이 시공간의 출렁임이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력파라 한다. 자, 시공간이 흔들리는 부분을 뭘로 만들면 파동을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중력파라고 돼 있죠. 그죠? 일단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하필 지구과학이? 그냥 기분이 나쁠 거야. 너 패션이과라며. 네? 너 패션이과라며. 패션이과가 뭐예요? 물화생지 다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맞다. 패션이과는 문과인데 그거 하는 거지? 응. 아, 그렇대. 하도 애들이 패션이과를 모르는 거야. 봤는데. 생지하면 패션이과 막 그렇다. 그러니까 문과인데 막 뭐 물화생지 다 하는 미친 새끼라고 라고 하더라고. 너냐? 진짜야? 아니? 자, 중력파는 천체가 폭발하거나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하여 합쳐지는 경우처럼, 자, 일단 여기 동그라미만 쳐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질량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 중력파는 언제 발생한다고? 질량이 변하는 경우. 자, 어때 발생하는데? 또한 거대한 질량을 지닌 천체가 곡선 운동을 포함한 가속 운동을 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자, 뭐라고요? 급변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가속 운동을 할 때. 곡선 운동이라고? 가속 운동 아니야? 곡선 운동을 포함한 가속. 뭐 그건 상관없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건까지 하면 이제 대가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량이 큰 상황에서 어떤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하실 때 최대한 쉽게 가시는 게 맞아요. 최대한 쉽게 정리하세요. 나하고 같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걸 첨부해두면 좋겠지만 그게 딱히 안 보인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천체의 이동 경로에 놓인 시공간이 급격히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요동? 요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데 그 발생지인 중력파에서 멀어질수록 파동의 세기가 급격히 약해진다라고 했어요. 일단 속도는 빛의 속도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었어요? 거리가 멀수록 세기가 적어진다. 이거 자체가 원래 파동의 특성이죠. 이제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중력파원으로 알려져 있는 천체는 대개 밀집성에 속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 밀집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얘는 대충 뭐겠어요? 무게가 졸라 무거운 거겠죠. 그죠? 밀집성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내부의 가벼운 원소들이 모두 무거운 원소로 변환된
변화된 후에 내부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얘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뭐가 나와서 첫 번째 정보 핵융합이 나와서 핵융합. 핵융합이라는 건 뭐라고? 가벼운 원소가 뭐로 되는 거다? 무거운 원소로 합쳐지는 거예요. 됐죠? 갑자기 오펜하이머가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크기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크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밀도라는 게 뭐예요? 단위 부피당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질량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단위 부피당 질량의 밀도가 매우 높은 천체. 그치? 무거운 걸로 바뀌었는데 크기가 작아졌어. 되니? 자, 밀집성의 질량은 태양 질량보다 수배 큰 것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어우, 졸라 커요. 그죠? 두 개의 밀집성이 서로의 인력으로 인해 공동의 질량 중심주의를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밀집성 쌍성에는 주기적인 중력파가 발생한다. 자, 지금 뭐라고 해요? 밀집성 상성. 이 안에는요, 중력파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이 중력파가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야? 왜 그래? 모르겠으면 좀 더 볼게요. 자, 밀집성들의 높은 밀도로 인해 타원형 공전 경로의 시간관을 요동시키기 때문이다. 높은 밀도. 그러면 뭐야? 이거죠? 그죠? 높은 밀도. 자, 그 다음에 밀집성 상성이 인력에 의해 가까워질 때에는 나선원 계동으로 공전하며 가까워지는데 이때는 공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동그라미. 빨라지면서 뭐야? 근데 주파수가 어떻대? 주파수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속도가 높아지면서 주파수도 높아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주파수는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로 중력파는 질량이 일정한 천체에서 발생할 때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한 세기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밀집성 상성은 나선형 궤도를 따라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합쳐진대.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 이를 밀집성 쌍성 병합이라 한다. 자, 밀집성 쌍성은 병합은 밀도가 매우 큰 두 밀집성이 충돌하여 급격한 질량 변화 밑줄. 급격한 질량 변화. 합쳐지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바로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죠. 1번에 해당하는 뭐였어? 현상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하나의 밀집성으로 병합되는데 충돌 전 두 밀집성의 질량 합도보다 충돌 후 병합된 밀집성의 질량이 더 작다. 자, 이거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 에너지 보존 법칙 생각해야 되죠. 이는 병합 과정에서 질량 중의 일부가 중력파의 파동 에너지로 전환된 결과이다. 자, 그럼 합쳐지면서 뭐야? 중력파는 별도죠. 그쵸? 별도의 질량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쳐준다고? 질량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게 합쳐진다고 해서 A 부분이랑 B 부분에 대한 질량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중력파 자체도 질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됐니? 자, 한편 밀집성 중에 하나인 중성자별. 이제 나왔어요. 두 번째, 중성자별. 자, 중성자별은 어떠냐? 자, 홀로 있으면서도 중력파를 유발하는 또 다른 중력파원이다. 혼자 있는데 그런다고? 그럼 얘는 뭐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방금 이 부분은 1번에 가깝다고 했는데 여기는 2번에 조금 더 가깝죠? 맞아요? 아니? 자, 그 다음에
중성자별은 내부의 원소를 이루고 있던 양성자와 전자들이 강한 압력으로 인해 서로 결합하여 중성자로 변해버린 천체로 커다란 질량이 작은 공간에 몰려 있어 주변의 신공간을 많이 유기한다. 자, 이거 뭐라고 바꿔야 돼? 커다란 질량이 작은 공간에 몰려 있어. 이건 뭐예요? 밀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성자별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정도이지만 크기는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질량의 2배 정도인데 뭐가 더 달라? 단위 부피당 질량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중성자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장들에 의해 질량이 특정 방향으로 쏠려서 중성자별 모양은 타원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타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모여든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중성자별의 자전축은 타원의 가장 긴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양쪽이 공간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하는데, 자, 이는 중성자별의 자전이 중력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성자별이 자전축으로 중심으로 빠르게 자전할 때 자전축을 중심으로 양쪽의 질량이, 자, 거기 밑줄 균일하지 않고 들쑥날쑥함.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중력을 만든다는 얘기죠. 시공간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중성자별이 만들어내는 중력파는 그 세기가 일정하여 빠른 속도의 자전으로 인해 주파수가 높은 편이다. 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를 관측하면은 중력파원에 대한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중성병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는 밀집성 쌍성이 나선원 계동을 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에 비해 세기가 약하다. 자, 거기 세기가 약하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왜 그런 걸까요? 중력파가 왜 약할까? 일단 크기가 작죠. 그죠? 크기가 작고 우리가 더 멀리서 관측한 거기 때문에 세기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자, 11번과 13번 볼게요. 11번과 13번.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할게요. 자, 1번. 윗글의 중력파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관측 결과를 분석하면은 이를 유발한 천체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 맞겠죠? 쌍성인지 중성자별인지 이걸 알 수 있겠죠? 2번. 천체가 폭발하여 해당 공간의 질량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순간에도 잠깐만.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경우 뭐였어? 질량이 급변하는 상황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거겠죠? 3번. 밀집성 쌍성 병합에 의해 발생한 것들은 그 세기가 커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다. 그치? 요건 관측할 수 있는데 4번. 밀집성 영쌍성이 내화선형 궤도를 지낼 때의 주파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진다. 그쵸? 점점점 이제 그 주파수가 높아지다가 결국 꽝 해버리는 거잖아. 맞죠? 5번. 밀집성 상성이 타원형 궤도를 지낼 때에는 대부분 그 두 밀집성의 질량 중심에서 발생한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질량 중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경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13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니은의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 자, 니은의 이유가 뭔데? 니은 못 보는 거죠. 그쵸? 세기가 약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선형 궤도를 그리는 밀집성 상성의 곤정 속도보다 중성자별의 자전 속도가 빨라서 뭐가 높이 했어? 주파수가 높겠죠. 맞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뭐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력파를 유발하는 질량으로 인해 모는 어떤 점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일단은 세기가 줄어드는 거겠죠? 유발하는 질량으로 인해. 그쵸? 질량이 태양의 2배밖에 안 되잖아. 저기는 몇십 배에서 몇십 배에서 수십 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갖고 가시면은 주파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파수 올라가는 부분 뭘 찾을 수 있어? 4번이랑 5번 중에 찾아볼 수 있겠죠? 단위 시간당 더 진동한다. 주파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기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쌍성을 이루는 밀집성보다 중성배열의 밀도가 더 크다. 아니 뭐 그거는 맞기는 한데 뭐가 틀렸어요?
밀도 자체는 큰데요. 질량이 적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지. 자, 5번. 쌍성주의보다 중성자별주의에서 공간이 덜 휘해진다. 그러니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질량이 괜찮을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규 괜찮니? 동규 괜찮아? 안 괜찮아? 뭐가 안 괜찮아? 자, 세기가 줄어든 거잖아. 방금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질량은 시공간을 흔드는 거라며. 그러면 이 세기가 약해졌다는 건 당연히 뭐야? 공간이 덜 휘어진다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니야? 그쵸?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 해줘? 왜 아쉬워하는 표정이네?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이네? 알았어.